이제 746조요 조문. 불법원이 급여는 이제 이런 걸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을로부터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 1억 원을 빌렸어요. 돈 1억 원을. 그런 다음에 이제 약속을 했어요. 내가 1억 원 도박비 변제 못하면 내 아파트로 대신 변제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도박계약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도박계약은 사형심을 조장한 행위로서 반사일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3조에서 무효가 돼요. 따라서 무효니까 아파트 도박빚을 변제해서 아파트 줄 때 약속하더라도 이게 무효니까 아파트 줄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들, 남자들이, 도박 좋아하는 놈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도박판에서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 요리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바로 이런 걸 말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띄어먹어도 돼요. 이거 안 줘도 되니까, 무효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안 주고 못 배겨요. 민법 좀 안다고. 이거는 사형심을 조정하니까 무효에 따라서 안 갚아도 돼요 했다가는 바로 그 다음에 봉고차가 와서 실어가서 산속에 데려가서 구덩이 판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돈 안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해야 되고, 여하튼 간에 이게 무효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부당 이득하고 불법 행위를 간단히 좀 가르쳐 줬죠. 매시험만 써먹는다고. 그러면 원래는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 줄 필요가 없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낸다고 그랬어요. 항상 시험에 내는 게 뭐냐, 이행한 후. 무효니까 줄 필요가 없는데 아파트를 주었어요. 등기까지 다 이전을 해줬다, 그 말이야. 그러면 다시 얘가 반환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물어본다, 그 말이야. 근데 원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게 이행했으니까 부당이득이 되니까 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저번 시간에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게 부당이득이죠. 계약이 무효나 뭐가 되면, 취소가 되면 이행한 것을 다시 뭐 할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도 이 도박계약이 지금 무효예요. 그럼 이행하기 전엔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파트 등기가 넘겨주었어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부당이득이 되니까, 계약이 무효니까 저기 급여자 갑 쪽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해서 아파트를 되돌려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반환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746조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이 도박계약이 반실생에 해당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었어요.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반사실상에 해당되는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736 조문 아까 읽어봤다시피 이런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경우는 계약 자체가 원인의 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못합니까? 아파트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못합니까? 그 이유인데, 보통 경우는 무효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죠. 근데 이 경우는 반환을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보세요. 얘는 선량한 북수나 사실상 반환 행위를 한 자도 도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이 계약이 뭐라 그래서 이행한 것에서 다시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거라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반사일사 행위를 한 자에게 법이 졸여가는 결과가 돼버려. 그럼 이는 반사일사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흔히 말한다고, 도박에 한번 물든 새끼는 손가락 자르면 무엇으로 해요? 발가락으로 도박을 해요. 그러면 이 계약이 뭐라 그래서 얘가 아파트 돌려받다 해보세요. 도박 안 할 것 같아요? 뭐 또 하지. 또 도박 빌리고 아파트 줄게. 또 무효니까 아파트 또 돌려받고 또 하지. 못된 버리장물이 못 고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반실사 행위를 올려서 재산을 급여한 경우는 급여자는 746조에서 다시 반환 청구 못한다. 이게 불법 원인 급여 746조라,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남았다. 시험과 관련해서. 그게 뭐냐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이 도박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아파트에서 등기 전해주면 요거는 불법 원인 급여니까 일단 왼쪽 갑 쪽에서는 흔히 말하는 부당이득 아파트 돌려달라, 그 이야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돌려받을 수 없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다 치자, 그 말이에요. 돌려받게 되면은 반사실사 행위를 한 자에게 법이 졸여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반환 청구를 못 한다. 그러면 이
이 사례에서 설명드려야 돼요. 이 사례에서 도박계약 무효다. 아파트는 등기 의뢰에게 넘어갔다. 그런데 일단 갑은 746조 불법원인 급여 규정에 의해서 반환 청구는 못한다. 여기까지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이 사례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은 무효고 등기는 우측 의뢰였고, 이 사안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고 말이요. 소유권 누구에게 있었나요? 계약 자체가 무효면은 등기하고 상관없이, 등기는 연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왼쪽 갑이 보유를 하죠. 매매하고 똑같잖아. 매매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등기가 매수는 넘었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자 아니잖아. 등기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죠. 등기는 시다버릴 과목이니까. 실체관계,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하다. 무효니까 이전 의무 없잖아요. 나 등기 넘었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거야. 따라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왼쪽 갑이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다 그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둘이 이제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얘는 이거 무효니까 내가 도둑을 받아야 된다. 얘는 야자서가 이건 746조가 적용되니까 네가 반환 청구 뭐 한다? 소송이 붙었어요. 근데 왼쪽 갑 쪽에서 뭐를 주장을 했냐 그러면은 이걸 주장을 한 거. 재판장.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소유권 이하한테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관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얘 말이 맞으니까. 그럼 네 말 맞다. 그러니까 얘가 뭔 짓을 했느냐.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면 소유권을 주장해서 아파트를 되돌려달라고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조건을 행사하더라. 그러니까 법관이 할 말이 없다는 거. 얘 말이 맞으니까. 이 말 듣겠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소유권이 얘한테 있다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를 허용을 해버리면 740조 조문이 있으나 마나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또 문제라고 말이야. 해서 79년도 11월 13일 가서 이 판례 변경이 그렇게 중요한데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얘는 반설성을 한 자예요. 얘한테 반환을 허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회질서 위반된 거예요. 반설성을 한 자에게 법이 절어가는 결과다 보라. 그럼 우리 상식하면 얘는 반환 못 받도록 규제를 해야 돼요. 못된 버리면 고치려면. 해서 어쩔 수 없이 79년도에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은 급부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도 상대방의 기속이 된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딱 이 사례의 경우는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도 누구한테 넘어가 버린다는 거, 우측 의뢰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얘가 나한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환해 주세요. 이것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듣겠나요? 따라서 거기 책에 보면 거기 지금 1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에서 마지막에 대판 79년 11월 13일 판례가 나와있죠. 그럼 9구절부터 보라. 이행이 있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하나만 하는 소리죠. 그 다음 줄. 이행이 있게 된 경우는 원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746조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배제가 되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소유권은 그럼 누구한테 있느냐? 계약의 무효니까 얘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79년도 판례가 변경이 전에는 왼쪽 급여자가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를 행사를 해버리더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변경이 되니까 판례 변경 그런 말 안 써있지만, 그리고 해가지고 참 문장자가 뒤지가 없어요. 그리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격이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란 반환 청구는 할 수 없고, 이 말 이해되나요? 마지막 구절 핵심.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도 반사적으로 누구한테 넘어간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판례가 79년도에 변경이 됐다고 말이야. 이 판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또 우리 시험에서 출제를 한다고 말이야. 여기 칠판의 사례를 다시 보세요. 이 경우 이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 계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원래 무효가 되면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계약이 무효인데 소유권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까지 얘한테 넘겨준 이유는 아시겠죠? 그러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 79년도에 바뀐 판례하면 급부물,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도 상대방 기속이 돼버려. 최근 여기까지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걸 많이 물어본다는 거. 이 의뢰한 애가
이 아파트를 제3자 병에게 또 전매했을 때 얘는 소유권 취득합니까? 이렇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취득하죠. 얘가 소유자니까. 얘는 권리자로부터 권리 승계받았죠.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이게 지금 도박계약에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서 매수했던, 알고서 매수했던 불문하고, 선의, 악이 불문하고 무조건 뭐한다? 소유권 취득. 이걸 또 많이 물어본다는 거. 얘가 소유자니까. 권리자로부터 매수했잖아. 그러니까 선의,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 여기까지 정리를 꼭 하고, 일단 종교사 수준에서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불법원의 급여 규정이 실생활에서도 워낙에 빈번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돼. 언론에도. 집에 가서 요거 연구하세요. 신문에 자주 보도가 되는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70세 먹은 노인인데 39살 먹은 꽃뱀한테 걸렸어요. 실제 신문에 보던 꽃뱀한테. 그 다음에 이제 이 꽃뱀이 자기 패거리들 동원해서 요 70세 먹은 노인을 꼬셔가지고 도박을 한 거예요. 도박을. 근데 이게 짜고 왔기 때문에 이게 사기 도박이야. 사기 도박. 그런 다음에 이 노인이 수십억 재산가인데 계속해서 이게 얘네들이 사기 도박을 하다 보니까 돈을 계속 잃었어요. 그래서 돈을 계속 빌려서 한 10억을 이렇게 도박판에서. 그런 다음에 재산이 많으니까 요 도박비 대신에 토지 한 필지를 대신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막 이렇게. 내용 파겠나요? 아까 이 사례하고 똑같잖아. 도박해가지고 토지 줬으니까. 이 경우에 갑은 반환받을 수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사기 도박이라고 그랬어. 요 사기 도박. 요거는 사기 도박 아니고 사기. 신문에 전화왔대. 토지 주었어. 법은 뭐이다? 상식. 어떤 새끼가 더 나빠요? 이 노인도 도박한 죄는 있지만 사기친 이놈들이 더 나쁘다. 그죠? 그럼 우리 상식은 어찌해야 돼요? 이 경우는 이게 불법원인 급여임도 불구하고 반환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 상식이죠? 다시 18페이지 제일 위에 736조 단서를 봐보세요. 거기 있어. 그러나 불법 원인이 누계가 있는 때는 수익지으면 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는 반환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야. 바로 똑같은 도박이면 사기 도박 같은 경우 불법 원인적은 누가 했어요? 상대방이.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야. 거기하고 746조 단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집에 가서 연구 잘해보시라고. 그 다음 그냥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103조가 일반 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봉석이 어떤 경우고 선량한 봉석에 반하는 분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걸 이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103조는 썰은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누가 하느냐? 결국은 어떤 사건으로서 소송이 붙었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잠깐 DP 넘겨보세요. 가로친 5번 제일 밑에 두 줄을 눈으로 읽어보세요. 거기 씌었어요. 103조는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봉석이 뭔지 구체적 규정이 안 되어 있죠. 그럼 이걸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말. 그거는 누가 하더라? 사건을 심판하면서 법원 또는 법관이 할 수밖에 없다 그 말. 제목도 쓰였지 않고 법관은 뭐에 맡겨져 있다? 판단에. 따라서 우리 실생활에서 분쟁이 생길 때 이게 103조 위반이 돼서 무효냐 아니냐 관련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21페이지부터 보세요. 똥싸대기 엄청나게 써놨어. 저기 24, 5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90막 해놓고 미치도록 써놨다고. 이거 다 할 필요 없고 그중에서 나중에 여력 있으면 읽어보고 시험 관련해서 또 실사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 몫이니까 여력 있으면 집에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 먼저 다시 앞으로 돌려서 먼저 20페이지 제일 위에를 봐보세요. 판례 해가지고 몇 개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첫 번째 거 빼고 두 번째 거 소송에서 민사소송이 붙었다면 예를 들어서 각고할 두 사람 사이에서,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증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A에게
내 재판에서 증언 좀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증언해주는 대가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소송가액의 3분의 1을, 예를 들어 소송가액 1억이면 3천만 원 정도 나한테 달라, 승소하면. 그럼 내 증언 서줄게. 이런 경우.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그 판례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거기 핵심이 쓰였어요. 그러한 급부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한도를 넘어섰다. 그러면 소송가액의 3분의 1 달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선 거죠. 이런 거는 반선일수록 무효라는 거죠. 3천만 원 줄 필요가 없다. 그런 판례. 지금 가서 읽어보고.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두 개 판례예요. 이 판례는 이제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볼 뿐더러 이게 실생활에서 워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내가 얘도 많이 들어줄 건데, 이런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서 이 판례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걸 가르쳐 줄 건데, 일단은 이걸 생각을 해보자. 그 판례 두 개가 이 내용이에요.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 을이 설명 습관 고쳐라니까요. 거기 판례로 지적일 수 없어 설명 들으시라고. 그 책이 그 판례를 말하니까. 강박을 했어요. 공갈 협박. 강박을 해서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도록 했어요. 공갈 협박에서 토지 공짜로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 해서. 그래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서 증여를 했다 그 말할게. 그랬을 경우에 이 증여 계약이 반사 질서로서 무효인가? 요걸 묻는 판례요. 공갈 협박 당해서 증여를 한 경우. 근데 우리 판례 결론은 이게 강박에서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반사질성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야. 제일 마지막 판례는 요 을이 국가 공권력인 경우, 국가가 일반 백성들을 잡아다가, 이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옵니다. 잡아다가 강박을 했어요. 전 재산 국가에 헌납하라고. 헌납하는 게 증여예요. 헌납하라고. 이런 사건인데, 강박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박이라는 법적 수단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 계약이 반사일수록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판례예요. 그러면 무효가 안 되면 공갈 협박단 이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까? 뭐나 보호를 못 받으면 우리 상식이 안 맞죠. 근데 거기 판례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 세 번째, 네 번째 판례. 자, 첫 줄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에 상견돼 불가한 때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하지 않아 의사흥결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찾았나요? 그 말이 핵심이에요. 인문과정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또 우리도 이제 바로 다음에 배우지만 110조 1항을 보면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법상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강박을 이유로 뭐 하면 되지? 취소하면 되지. 취소해도 보호가 되니까 굳이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에 따라서 반사일수록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판례예요. 그러니까 보호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로 인해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되니까. 방금 읽어본 구절이 이 이야기야. 그런데 이 판례가 이제 얼른 보면은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론상으로는 이 판례가 정확히 맞아요. 뭘 물어보겠냐 그러면은 여기 도표를 다시 보세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니까 지금 강박이라는 불법 수단이 사용됐을 때 이게 반사일수록 무효냐 이걸 묻고 있죠. 아이라는 소리죠. 왜 그러느냐? 강박은 어디 소속인 걸 봐보세요. 효력요건 3개 중에서 강박이라는 의사표시 어디에 들어있나요? 여기 들었죠. 의사표시에. 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아니어야 돼. 근데 강박이라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는 의사표시해야 돼. 그러니까 의사표시에 관련된 효력요건을 못 갖춘 경우야 강박은. 그러니까 사기 강박 이후로 뭐 하면 되는 거지?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요거는 사회적 타당성은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이라고.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 강박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표시는 효력요건 못 갖춘 경우 요리 들어가야 된다 그 말. 요게 요리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강박이나 의사표시는 효력요건 못 갖춘 거잖아. 그러니까 소속이 다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판례가 이제 반사일성으로서 물어보면 안 되고 강박으로 뭐 하면 된다? 취소하면 된다? 이렇게 보니까 이론상은 정확히 맞다 말. 요 체계를 제대로 딱 이해하고서 판결이 나온 거니까. 강박하자는 의사표시는 요거 해당이 되냐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야. 사회적 타당성은 어디에 해당된다? 의사표시가 아니라 목적은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고 서로 다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강박은 요리 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강박을 위해 뭐 하면 되지? 취소하면 되지. 반사일수록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판례라고.
이론상 지극히 맞아. 근데 이게 실무에서 이 판례를 적용시키게 되면은 문제점이 좀 생겨버려. 왜 문제가 생기느냐? 기초문과제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무효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어. 취소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어. 법률행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부터 3년. 요 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못해. 근데 무효는 이런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만약에 강박에서 증여를 했는데 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렸어. 그럼 뭘 못한다고? 취소 못하죠? 근데 이 경우는 반사일성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제가 안 돼버려. 10년 지나면. 이 말 알겠나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이 판례가 문제가 있다고 이런 말 알아들으면 이미 합격권 들어간 사람이에요. 무효하고 취소 차이점이잖아요. 저번 시간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부를 3년 5년 했어도 기초가 안 됐으면 민법 점수 안 올라오니까 입문과정 다시 공부를 하겠네요. 입문과정 동영상 다시 보시라고. 프린트물 다시 공부하고. 이거 해야지 점수가 80점으로 올라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해봐야 딱 55점 전후에서 정체가 되겠다고. 올라가도 못하고. 따라서 이제 이게 무효하고 취소 차이점 때문에 이걸 실생활에 실제 사건에 적용시키면 이 판례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를 시험에서 많이 내는 거예요. 아직 못 알아들으면 입문과정 변수는 알아듣겠지만 나중에 공부하기를 하고 일단은 내용은 이런 거다. 이게 소속이 다르다. 그 정도만 알아두고. 그 다음에 4.1세 위반을 구체적인 유형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예컨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같은 것이 반실성에 해당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동그라미 기억보다 쭉 똥사듣게 늘어났는데 동그라미 니은번 핵심 이중매매. 거기에 시험에 집중 나오고 요건 이따가 25페이지부터 이중매매가 나오니까 그때 한목에 배역을 하고 이중매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이 왼쪽 페이지 두 번째 판례를 압축시키는 거예요. 증언해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 초과하는 급별 정벌의 약정 이거는 반사성 무효다 그 이야기죠. 거기 왼쪽 두 번째 그 판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시옷번 보세요. 누구나 아는 상식 이야기지만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까 공문 후 직무회원에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당연히 반사성 무효겠죠. 그 다음 밑에 판례 두 개겠죠. 요 판례 두 개가 103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판례 두 개예요. 아예 지겹도록 출제가 돼. 아예 압도적으로. 먼저 앞쪽 판례는 장관들 청문회 할 때마다 등장하는 내용인데 다운계약서 쓴 경우가 많이 있죠. 양도소득세를 뭐하기 위해서 탈루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계약서에다가 실거래가로 기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슨 계약서를 써요? 다운계약서를. 더 낮은 금액으로 기재를 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실무에서. 다운계약서. 이게 장관 청문할 때마다 등장하잖아요. 이게. 이런 다운계약서 작성한 것은 마지막 글만 봐보세요. 4.1세 반환 벌써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판례 원본을 보면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해 매매계약 자체를 이 다운계약서 작성한 것이 당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돌릴 만큼 현저히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판례 이렇게 되어 있어. 다운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그러니 뭐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 반사일서 볼 필요는 없다는 거. 대신 무엇으로 규제하면 돼? 세금 탈루했으니까 세법에 따라서 세금 추징하고 그 다음 그게 과다하면 검찰을 고발하면 되고 그래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당해 사법상으로 보는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돌릴 만큼 현저히 비도덕적이라든가 또는 반윤리적이라든가 반사회적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일성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는 더 중요한데 강제입형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경료행위가 103조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뒤에 넘겨보세요. 여기만 이것도 반사질성이가 아니다. 반사질성을 내용하는 법률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도 물어보는데 이 판례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 강제입형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의 근저당 설정했는데 나중에 이 사례를 집중 가르쳐 줄 건데 거기 사건 번호를 봐보세요. 2003-70041로 되어 2004년 5월 28일자 해가지고 확인했나요? 근데 이 판례가 반사질성은 아니다 그 이야기인데 그렇다 그래서 요 계약이 유효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례는 허위 표시에 의해서 108조 허위 표시 규정이죠. 허위 표시에 의해서 이 사건은 무효가 돼요. 그 강제피해 멘탈에 관한 그 판례는 뭐 반사질생이는 아니지만 무효는 무효예요. 그게 뭐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이야기. 그래서 이 판례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 이제 허위 표시에서 이 판례가 다시 나온다고. 다시 하게요. 20회 제일 위에 보면 이 강제피해 멘탈에 의해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는 제일 위에 판례 민법 103조 선량금보다 사일세 위반한 사항을 내고라는 법률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따라서 이 근저당 설정이가 유효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요거는 뭐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 108조 허위 표시에서 무효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유효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어떤 중개사 민법처는 이걸 유효다 이렇게 써놔가지고 내 열받아서 쌩 말하게 놨는데 108조 허위 표시를 넘어 허위 표시에서 이 사안은 무효가 돼. 따라서 그냥 눈으로 지금 확인한다는 거예요.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은 44페이지를 펴보세요. 이걸 관련지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 44페이지를 찾나요?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박스가 하나 나와 있어요. 허위 표시에서 제3자 해당이 되냐 안 되냐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억수로 나오는데 박스가 나와 있죠. 거기 위에 박스에서 제3자 해당 여부 해가지고 제3자 해당하는 자가 읽어되어 있죠. 점점점점 해가지고 그 중에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점을 보세요. 가정행위에 기한 채권을 감유한 자 쓰였죠. 요 놈이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사건 번호를 봐보세요. 2003-70041로 되어 있죠. 확인했나요? 다시 앞으로 돌려서 22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 확인해 보세요. 2003-70041이죠. 똑같은 판례예요. 그게 똑같은 판례라고.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 알겠어요? 거기 20에 쓰였는 제일 위에 강제피해 멘탈하기 위한 허위 근저당 설정 요거는 반사질성은 아니지만 몇 조에서 무효가 된다? 108조 허위 표시에서. 그래서 이게 허위 표시를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44페이지 그 밑에 박스 제3자 해당하는 자에서 다섯 번째 점 가정에 기한 채권을 감유한 자 요게 또 여기서 또 시험에 많이 나와. 요게 그러니까 두 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허위 표시에서 요걸 배울 때 세트로 묶어서 공부를 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 이러면 따로따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하는 말 알아듣나요? 그 사건번호 똑같은 판례예요. 그게 그 중에서 알아들었을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려서 인륜에 반하는 행위에서는 첩계약 그게 핵심이고 첩계약이야 일부처 선량한 풍성 일불처럼 선량한 풍성 당연히 무효죠. 기업권 부척계약 무효다. 밑에 판례에서 부척관계 종료를 해조건은 증여계약이 효력 요거하고 바로 그 밑에 부척관계를 해소하면서 금전적인 약정이 공사형성에 반하지 않는 사례 요 두 개는 읽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초민문과정 공부할 때 정기조건 해제조건 모르면 민법 공부할 때 엄청나게 애를 먹는다고. 정기조건 해제조건은 자유를 갖고 놀아야 된다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해제조건 그런 걸 이해를 못하면 이 판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따라서 그거는 두 개 딱 체크만 해놓고 또 해제조건 설명하면 세월 낭비니까 뒤에서 조건 배울 때 이게 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려 하자고 말이에요. 지금 설명하면 시간 낭비니까 체크만 딱 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서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이런 게 이제 반설성인데 그중에서 동그라미 니은번 요거를 이제 함정으로 간혹 출제해요. 그것도 뒷구절을 일생 동안 혼내지 않겠다는 계약을 독신약관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는 무효예요. 무효니까 혼내도 상관이 없는데 시험은 뒷거가 나온다는 거. 다 판례 내용인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준 경우 이걸 유효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혼하지 않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효라고 착각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물어보는데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공짜 문제인데 난 누구라고 말을 않겠죠. 모 개그우먼이에요. 전 남편한테 무지하게 폭행을 당했고 야구방 먹으러 맞아서 갈빗대가 부러졌어. 그런데 이 남편하고 사이가 좋을 때 각서를 썼다고 가정해보세요. 우리 둘은 너무나 애틋하게 사랑하니까 우리 절대로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혼하지 맙시다.
각서 딱 쓰고 지장을 딱 찍었어. 근데 야구방을 얻어 터졌어. 이 각서가 유효이면은 이혼 못 하겠죠? 그죠? 이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개인의 이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반설성 무효예요. 따라서 야구방을 얻어 터지면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이 각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설마 이런 걸 유효라고 또 고리지 마시라 그 말이요. 생각. 그다음 우측으로 넘어가서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동그라미 5번에서 디귿번. 이게 도박계약을 말. 아까 말한 것처럼 도박 채무 변제 방법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도박번에서 돈 1억을 빌리면서 변제 못하면 아파트 해줄게 이런 것들 디귿번. 그거 좀 읽어두고 뒤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동그라미 1, 2, 3, 4, 5, 6, 7을 하고 아주 똥싸게 늘어났는데 거기 사실세 위반 여부를 판례 정리해서 판사일 법률행에서 1번, 2번 나와 있죠. 아까 앞에서 배웠죠. 1번 중간성형 등격은 합의, 2번 먹음직접 음식물 판매 이런 거는 이게 잘못 들어가 있어. 이게 판사일성 무효가 아니라 이거는 단속 규정 위반한 거죠. 전혀 다른데 여기다 넣어놓은 거야 지금. 아까 우리가 이건 어디서 배웠어요? 16페이지 단속 규정에서. 따져 1번, 2번은 판사일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여기다 지금 집어넣어 봤다고 이게. 이거는 단속 규정을 위반한 걸 써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에 해당되는 사안들이죠. 유효.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단속 규정 위반이라고 16페이지에 쓰였는 거. 제 말 알아들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이 아까 앞에 그 중요하다고 허위표에서 집중 분석해보자면 판례가 동그라미 4번이에요. 강제 집행을 면탈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 설정된 경 이거는 아주 중요하고 허위표에서 집중 비획을 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다운계약서 작성한 사례요가 앞에 양수수 대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된 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요거는 당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돌릴 만큼 현저하게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까 앞에 나온 거 체크 다시 한번 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15번 동그라미 15번 중요하다 아까 가르쳐드린 거예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됐을 때도 반사회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대신 이거는 강박을 이유로 뭐 하면 된다? 취소. 그게 15번 판례 워낙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19번 판례 변호사 여기에 요즘 시험 또 집중 나오는데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그 판례 그 날짜하고 사건물을 안 써놨는데 참고 판례 내용이야. 동그라미 19번에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승소대학으로 성공보수를 바꾸는 약정 확인했죠? 요거 하고 우측으로 눈 돌리세요. 이중매매 위에 보면 동그라미 20번을 보세요. 형사소송이 나와 있죠? 찾았나요? 동그라미 20번에 변호사가 형사소송을 승소대가로 성공보수 바뀌는 약정 요거는 반사일성 무효예요. 민사소송과 반대로 우리 시험은 이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이게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게 차등을 두고 있는가? 여기 지금 이게 계속 그동안에 사회문제 됐다가 2015년도에 이에 관한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반복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성공보수 약정이 뭔지는 알죠? 성공보수 약정이. 그런데 이게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재벌이라든가 고위공직자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얘네들이 그렇게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원래 유능이 아니고 짜웅 잘하는 예새끼들이지만 유능한 변호사들 사서 돈을 수십억 변호사 비용을 주죠. 그 중에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다 말이야. 나를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들 나를 무죄로 풀어주든가 또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성공보수금으로 20억을 주겠다. 몇십억씩 약정을 맺어요. 변호사가 해가지고 얘를 풀어나게 해주면 이 성공보수 20억 준다. 이런 내용인데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유효로 봐야 되냐 무효로 봐야 되냐 그동안 엄청나게 사회문제가 됐어요. 왜 이게 논란이 됐냐 그러면은 만약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유효로 보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 생기죠. 뭐가 문제가 돼요? 수사나 또는 재판의 결과가 뭐하고 결부가 돼버려? 금전적인 대가하고 결부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뭐가 돼버려? 자체는 말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돼버려. 이리 된다고. 그러면 변호사의 공공성 직무 위반에 해당이 돼버려.
국민들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려. 그래서 이게 그동안 논란이 됐는데, 가저는 개폐이라고 대법관들도 옷 벗으면 변호사도 하죠. 이 사람들의 성공보수 약정 이렇게 몇십억 개 받아 해서 한 암흑에는 1년 만에 16억 받았고, 내가 누구라고 말 않겠지만 대법관하고 나오고 뭐 하고 나면 다 그렇게 받아. 1년 만에 막 몇십억 개 벌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계속 논란이 됐는데, 국민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2015년도에 결단을 내렸어요. 성공보수 약정은 형사소송만큼은 판사일승에서 무효로 볼 필요가 있다 그 말. 그러나 민사소송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금융인 대가하고 결부된다.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민사재판은. 그러니까 민사재판의 경우는 사적 자치원칙 입각에서 계약 자유원칙 입각에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둘을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말 알아들었나요? 이런 거는 판례 내용을 좀 자세히 써놔야 돼. 이게 최근 판례가 계속 지금 몇 년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 번호 좀 써놔야 돼. 몇 년, 몇 월, 며칠 사건 번호 200 뭐 다 이렇게. 그래 여러분 찾아보기로 하지. 여하튼간에 그런 내용이니까 하도 시험에 나가 그 정리 딱 해야 되고. 그다음 왼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판사일서 법률행위에서 동그라미 1번 다시 점검 아까 앞에서 가르쳐 드린 거예요. 누구나 아는 거지만 시험에 자주 인용하니까 공문의 증명에 관한 정탁과 그에 관한 보수지급의 약정.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아까 앞에 나온 거죠. 통상 영밀대수 정도 한도를 넘어서서 증언해준 대가로 보수를 바꾸는 약정 판사일승이다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7번 요거는 이중매매와 관련된 판례요.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다 다 틀고 나왔어. 동그라미 7번이. 그 이중매매와 관련된 판례인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동인일 필요는 없다. 그 판례요. 체크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4번 이거 속지 마라 그랬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거는 무효예요. 판사일승으로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0번 아까 말한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도 판사일승이고, 이런 것들 지적해 준 것만 체크해서 좀 읽어보라고 말이야. 나머지는 바쁘면 무시해도 상관이 없고. 그 어떻게 한 문제 맞추겠어? 그 어떻게 다 외우나요?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이거 1, 2, 3, 4, 5, 6, 7, 8 하기도 힘들어 이게. 나머지는 무시해보라 말이야. 그 다음 이중매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중매매는 압도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거야. 압도적으로. 그것도 사례 문제 등으로. 사례 내기가 좋으니까. 먼저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칠판 봐야 돼요. 이 갑이 이제 토지 소유자라고 가정을 하고, 요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매매계약 체결. 이를 흔히 제1 매수인. 아직 등기전을 안 해줬어요. 이걸 기하로 해서 얘가 돈을 몇 번 더 준다고 하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다시 병하고 매매했다.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이중매매. 따라서 이 병 같은 애를 제2 매수인. 그럼 일단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건 요거예요. 얘가 토지에 대해서 이자하고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가 돈 몇 번 더 준다니까 매매를 했다. 요게 판사일서에서 무효냐 아니냐 요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나쁜 새끼다가 말이야. 내용 파겠나요? 그러면 이중매매에 있어서 요게 판사일서에서 무효냐 유효냐 이런 걸 판단을 하려면은 한 가지 전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갑이 제1매수인과 토지 매매 계약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다면, 요 계약을 없앨 수 있다면 요 이중매매는 언제나 유효해요. 언제나. 이거는 판사 행위가 될 수가 없어. 원천적으로. 따라서 요 이중매매가 판사일성으로서 무효냐 유효냐 판단하려면 전제 조건,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을 것, 해지할 수 없을 것. 요게 전제가 돼야 돼요. 해서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오면은 다시 하기와 여기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사례 문제 풀 때. 이 갑의 을과 매매 계약을 어떤 이유에선가 해지할 수 있다면 이 계약을 없앤다고 말이야. 그럼 얘하고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는 판사일생이가 원천적으로 아니라고. 따라서 이중매매가 판사일생이냐 아니냐 이걸 평가를 하려면 전제 조건,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계약을 뭐 할 수 없을 것, 해지할 수 없을 것.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반드시 알아들으셔야 돼요. 책에는 이제 이런 말 안 써졌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사례 문제가 엉망이 돼버려. 그러면 이제 순서를 한번 잡아보자 말이요.
지금 이런 경우 제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현재 교부를 했다 하겠어요. 계약금만. 제일 매수는 의뢰 A한테 계약금을 딱 교부를 했다고. 그러면 공부를 조금만 한 사람은 다 알고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이런 거는 다 한다 말이야. 매도인이 매수로부터 계약금만 받았다. 현재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받았다. 근데 땅을 A한테 팔기 싫어졌다. 그러면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도 계약금 몇 배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해버려.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해버리죠. 그 돈 더 준 놈한테 다시 매매한다고.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 이자가 걸리고. 거꾸로 얘가 땅 사기 싫어졌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면 돼요?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하면 되죠. 이런 거를 우리 민법 565조 1항에 규정이 됐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계약금으로 추정한다. 요리 규정이 됐기 때문에 2배 돌려주고 법을 모르는 사람도 매수는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그런 계약금을 해약금이라 그래.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러면 얘가 계약금만 딱 교부했다. 그럼 이 사람은 계약금 2배 돌리면 이 계약을 해지해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 매매는 언제나 유예요. 그럼 해지를 모아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어서 계약금 2배 돌려주고 매도인이 해지하려면 시기의 제한이 좀 있죠. 565조 1항에 뭐라고 됐느냐. 여기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요. 따라서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 시점은 언제냐. 이 사람은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죠. 요 채무 이행에 착수한 때를 말해. 그러면 계약금 주었다. 이어서 플러스 매수인이 뭘 지급하면 중도금을 지급하면 자기의 대금 지급 채무 이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걸로 볼 수 있죠. 따라서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요 시점은 중도금 지급한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제일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해버리면 더 이상 매도인은 계약금 2배 돌리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 보면 항상 이게 쓰여 있어. 사례 내면 이 제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든가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든가 이렇게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매도인이 이 계약을 뭐하니까 해제 못하니까. 해제할 수 없다는 게 전제가 돼야지 이중매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례 문제 풀 때 그 말이 왜 들어간지 아시겠죠? 그러면 중도금을 얘가 지급했다고 말이야. 그럼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거 상식에 생각을 해보면 한번 보세요. 얘가 대금 지급 채무 부담하면 얘는 소유권은 채무 부담하죠. 양자가 서로 이렇게. 그럼 얘가 중도금까지 주었어. 그럼 얘는 나는 더 이상 계약을 파토 안 내고 확실히 이행하려한다. 그런 의지 표명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에 대응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소유권 넘겨주라 그 말이야. 얘는 확실히 대금 주고 절대 이 계약 해지 안 할 거야 했는데 얘는 2배 들고 해지해버리면 신뢰 깨뜨리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해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의미인 거야. 생각하면 상식적인 이야기야 이게. 여러분 생각 안 하고 그냥 두드려 애우니까 긴가민가하고 애우느라고 쌩통 싸고 앉았지 이게. 따라서 이제 얘가 중도금 지급해버리면 채무이행에 본격 착수했어요. 나 절대로 계약 해지 안 한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너도 계약을 더 이상 파토시키면 안 된다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더 이상 계약금 2배 들고 해지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매도인도 원래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인데 얘가 대금 지급 채무 이행에 본기로 착수했기 때문에 당신도 요 채무를 이제 이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매도인이 제일 매수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게 되면은 매도인의 법적 지위가 이렇게 바뀌게 된단 말이야. 형법에 보면 이중매매 하면은 배명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요 배명이란 말. 요게 민법 용어가 아니라 형법 용어라고 말이야. 이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 여기 지금 중도금을 지급받게 되면은 이 매도인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자로 바뀌게 돼. 여기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자는 매수인의 등기 사물을 처리할 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 중도금 지급받으면 자기도 소유권 넘겨줘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중매매를 해버렸다 말. 얘한테 소유권 안 넘겨주고. 그러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자가 임무에 입에서 사물 처리를 하지 아니었고 결과 상대방에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자가 매도인이 임무에 입에서 자기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A한테는 손해를 끼쳤다. 이런 거를 형법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배임행위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배임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매수는부터 중도금 지급받은 이후에 이중매매해야지 배임행위 되는 거야. 중도금 지급받아야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자에 해당이 되는 거야. 등기사물 처리할 자가. 근데 이중매매 몇 번은 임무에 위배했잖아요. 임무에. 그런 다음 자기는 뭐 했어요? 이득을 취한 거야. 이런 거를 배임행위라고 하니까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는 배임행위 아니에요. 이중매매 하더라도 중도금 지급받은 이후에 이자가 이중매매하면 요게 비로소 뭐에 해당이 된다? 배임행위에. 따라서 요 이중매매가 이제 배임행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할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중도금 지급받은 이후에 이중매매를 했다. 그러면 얘는 형법상 배임행위를 범했어요. 따라서 일단은 이 매도는 형법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 일단 간다고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상은 계약 자유원칙 입각에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가 돼요. 따라서 얘가 제2매수인에게 등기전을 주면 일단은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 원칙이에요. 여기에 중도금 지급받은 후에 이중매매하면 형법상 이게 배임행위에 해당은 되지만 따라서 형법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민법상으로는 계약 자유원칙 입각에서 이중매매는 배임행위에 해당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 따라서 제2매수인에게 등기인이 되면 얘가 일단 소유권 취득한다 그 이야기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은 이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얘가 소유권 취득하고 그러면 여기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했을 건데 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죠. 이런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 채무 뭐이라고? 불이행. 얘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난 손해배상 책임들을 얘한테 진다 그 말이야. 채무 이행 못했으니까. 따라서 결론 중도금 지급받는 후에 이중매매하면 매도인은 민사상 채무 이행 못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난 책임을 지고 형사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이런 결론이 달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도금 지급받은 이후에 웬만하면 매도는 이중매매 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돼요. 민형상 책임을 지니까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상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야. 얘가 이제 웬만하면 얘가 돈 더 준다고 해도 얘가 1억인데 1억 2천 줄게 팔아라?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2매수인이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말이야. 얘가 이제 주춤주춤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이자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뭐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요 말이 이제 중요해. 적극 가담하는 경우 생긴다. 적극 가담한다는 말 그 이야기야. 걱정 마시고 팔아라. 모든 민사 책임 내가 질게. 이중매매 할 거지.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중매매가 형법상 배임행위에 해당이 되겠다. 이게 범죄행위예요. 근데 얘가 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은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 거기 때문에 사회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중매매는 판사일생으로서 뭐로 돌아간다? 무효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야. 이게 첫 번째 결론이야. 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서만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 거니까 판사일로서 무효로 보자. 이때 이제 특히 속으면 안 될 거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거에서만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중매매 한다는 사실을 제2매수인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니에요. 적극 가담할 때만 무효가 돼. 이중매매 한다는 사실을 얘가 알았다. 그래도 유효. 소유권 취득하고 적극 가담할 때만 무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얘가 들었나요? 이게 첫 번째 결론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 이중매매가 이제 반수선 무효가 됐어.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 한번 해보자 말이야. 지금 갑 매도인, 을 제1매수인, 병 제2매수인. 얘가 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이중매매는 반세서 무효. 등기는 현재 얘한테 넘어왔다 치고 얘한테 등기는 넘어왔다 치고 이렇게 지금 사안이 이렇게 결론이 딱 내려졌어요. 그럼 일단 이 사안에서요 상식으로 갑을 병에서 누가 보호가 돼야지 사회 정의가 실현될 것 같나요?
요 갑을병 중에서 자, 갑 나쁜 새끼죠. 지근지근 밟아야죠. 예, 나쁜 새끼죠. 이자 배임행위 범죄에 적하다했죠. 참고적으로 얘도 배임죄 공범으로 같이 교도소 가요. 나쁜 새끼죠. 요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얘가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상식으로. 법은 상식이야. 따라서 요 이중매매의 경우는 나쁜 새끼 얘가 보호가 돼야지 사회정의가 실현이 돼요. 보여주는 방법은 얘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토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보호가 되잖아. 목표 정했죠? 이만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면 이제 얘한테 소유권을 이제 취득토록 해야지 사회정의가 실현이 될 건데, 그러려면 현재 이자가 등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자 등기를 일단 말소를 시켜야 돼. 그 다음에 소유권을 얘한테 돌려놓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 매매계약을 유효니까 얘가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등기점 받고, 그러면 소유권 취득, 이렇게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먼저 여기 제일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보호 대상은 되지만 소유자가 아니라고. 따라서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매수인, 제2매수인에게 직접 말소 등기 청구는 못해요. 현재 소유자 아닌 자가 나무 소유권 등기를 없애달라고 청구는 못하죠. 그럼 이제 묻는다 말이야. 그럼 매도인은 얘한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매도인은 아까 746호 가르쳐준 거 이거 떠올리세요. 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뭐에 해당이 돼요? 지금 이중매매가 반세에서 무효가 되어 있죠. 근데 매도인이 등기 넘겨주었죠. 이게 전형적으로 불법 원인급여가 돼. 각과 병 사이의 관계는 불법 원인급여 관계라고. 이게 반세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알아듣나요? 법 공부는 하나 외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못 따라와요. 예? 물 흐르듯이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해를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저 불법 원인 급여다 그 말할게. 반세에서 무효고 등기 전의 순간 불법 원인 급여 이렇게. 그럼 아까 가르쳐준 746조가 이 경우에 적용되니까 얘는 얘한테 일체 반환 청구 못하고 소유권은 얘한테 넘어간다. 땡 이렇게 해야죠. 얘도 말소 등기 청구 당연히 못하고 소유권은 얘한테 하고 종치해야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또 보호가 안 돼요. 그래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보라는 거야. 예컨대 취업계약 같은 경우 아파트로 약속을 했다. 무효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아파트 등기 전에 줬다. 그럼 불법 원인급여니까 아파트라는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 버려. 세컨드한테. 그럼 얘는 이제는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는 못 한다고. 아까 가르친 것처럼.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이 갑에게 반환 청구를 허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새끼 나쁜 새끼다 그 말이야. 그럼 이 나쁜 새끼한테 소유권이 돌아오니까 이거는 사회 정의가 아니면 반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지금 두 개를 다 나빠. 나쁜 새끼는 나쁜 년이라고 이게. 이런 걸 유상종이라 그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런 취업계약 같은 경우에 이건 나쁜 새끼고 나쁜 년이죠. 그죠? 계약은 무효죠. 등기 전에는 얘한테 소유권 넘어간다고 가르쳐줬죠. 그럼 얘는 부활 가치가 있어서 소유권 주는가요? 그걸 아셔야 돼. 나쁜 년이에요 이게. 근데 왜 얘한테 소유권 주는 거야?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불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둘 다 나빠. 그 누가 더 나쁘더란가요? 요 새끼가. 요걸 지근지근 밟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조금 덜 나쁜 네가 소유권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취지가. 이 말 알아듣나요? 그럼 얘를 꽃뱀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꽃뱀. 그럼 이때는 어찌해야 될 것 같나요? 꽃뱀. 어때는 얘보다 얘가 더 나쁘죠? 이때는 반환 받아야지. 거꾸로.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한 거 법에서. 불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따라서 누가 또 못된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가 이쁘고 착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소유권 주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얘보다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니까 반사적으로 네 소유권 가져라.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요리 돼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이 경우를 보자면 이 두 놈만 있으면 이것도 이거하고 똑같이 결론 내려버리고 땡치면 돼요. 둘 다 나빠. 둘 다. 근데 불법원이 급여니까 네가 그냥 소유권 가져버려라. 네가 갖듯이 하고 땡쳐버리면 돼. 근데 이 경우는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없잖아. 요 적계약은. 근데 이 경우는 제일 매수인이 있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말이야. 소유권 취득토록. 방법은 요 등기 말소시켜야 된다 말이야.
이 말소 절차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얘는 소유자니까 말소등기 청구한다. 이거는 상식이야. 문제는 요 두 놈 사이라고 말이야. 이게 불법원인 급여니까.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 버려. 이렇게. 그럼 얘는 말소등기 청구 못하는 거라고. 소유권이 얘한테 있기 때문에. 이게 불법원인 급여다고 말할게.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돼요. 자, 목표는 정했어. 제1매수인 보호가 돼야 된다. 소유권 취득해줘야 된다. 그럼 등기 맞추게 된대. 말소시키는 방법이 현재 없다는 거예요. 제1매수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말소등기 청구 못하고, 매도인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말소등기 청구 못하고 그렇게. 그러면 결론, 얘가 소유권 갖다 요거하고 똑같이? 그러면 또 얘가 보호가 안 되고, 사람 돌아버리고 싶다는 거야. 이게 문제라며 여기서. 그래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도 고심 끝에 83년도에 83년 4월 26일인데 기가 막힌 판례를 하나 내놨어요. 목표는 정했어요. A를 보호해주자고 딱 목표는 정했다고. 이 등기는 말소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현재 상태에서는 제1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말소등기 청구는 못한다. 대신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 대해서 말소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당신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뭐더라면 얘를 대신해서 그 이야기야. 제1매수는 당신이 얘가 얘한테 가지고 있는 말소등기 청구권을 얘를 대위해서 얘한테 행사하라 그 말이야. 얘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네가 얘를 대신해서 행사하라 그 말이야. 그럼 등기 말소가 되겠죠?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더 나와요? 얘 말고 얘한테. 요렇게 이전 등기 말소되니까 얘한테 소유권이.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전 등기 청구하라 그 말이야. 등기 이전 받으면 얘가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 이제 83년 4월 26일자 판례인데 요 판례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논리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가 모순인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판례가 시험에 쏟아 나와.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어. 얘는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 갖는 말소등기 청구권을 얘가 얘를 대위해서 행사하면 된다 할게. 그럼 이 논리가 맞으려면 갑이 병에게 말소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없잖아 이게. 불법원인 급여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판례에 대해서 판례의 취지는 공감이 간다. 예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니까. 그러나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거야. 이 판례가 논리가 말려면 얘가 얘한테 말소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가지고 있지도 않는 권리를 어떻게 이 사람을 대신해서 행사합니까? 이게 이 판례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점을 판례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민법학자들이 이 한 가지를 논리적 모순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만도 수십 편을 발표를 했어요. 이 판례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 중개사 시험은 상관이 없고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경우는 공감대 형성이 됐죠? 어떻게? 얘 보여주자 이렇게. 그러면 등기 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불법은 원래대로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말소등기 청구를 못 해야 되지만 이 경우는 746조 적용을 배제시켜 버리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소시켜서 소유권 찾아오죠?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그대로 보유를 하면은 요거는 말소등기 청구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데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보유한다는 거야. 확정을 보유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다음에 얘한테 넘긴다 그 말이야. 이럴 때는 746조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의제를 해버리자. 그럼 말소등기 청구권을 갖는 셈이 되죠. 그럼 그거를 대의행사대로 가자 그 말이야. 왜? 소유권을 얘한테 일단 덜어놓는다 해서 이 못된 놈한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기속되는 게 아니고 얘한테 넘어가는 정거장 역할만 한다. 근데 이 경우가 뭐 적기야. 적격 같은 경우는 이 나쁜 놈한테 소유권 덜으면 확정적으로 이 나쁜 놈한테 소유권이 기속이 되죠. 일단은 반환 청구를 허용해서 안 되지만 해서 이제 대의 행사하도록 해주자 요 이야기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시험에서 이제 아까 앞에 지적인 중에 요거예요. 이중매매가 반사해서 무효인 경우에 얘가 등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 제3자 정에게 또 양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얘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이야기인데 기초민관에서 가르쳐줬다시피 이런 무효를 흔히 절대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죠. 따라서 제2매수로부터 목적물 다시 양도한 제3자가 선의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일체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거. 이걸 시험에서 그렇게만 출제해요. 출제하는 이유는 여러분 실력이 좀 쌓이면 그때 가르쳐주라고 일단 여기까지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차로 돌아가서 여기 좀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의인안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매도는갑이 진리매수인과 매매결처라 중도금 잔금 수령한 이유, 이 말을 유념하라는 소리죠. 사례 나오면 이 말에 들어간 이유를 아까 가르쳐줬죠. 뭐 못한다. 해약금면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이걸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중매매가 반사적 행위냐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가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원칙은 유효의 이중매매는 계약제 원칙 입각에서. 따라서 원칙은 유효니까 제1매수 등기 전만 소유권 취득하고 대신 매도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제1매수인에게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그 밑에 저거 판례와 관련해서 제일 밑에 25페이지 매도인이 이중매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결 반사적 법률에서 단정할 수 없다. 배임명에 적극 가담한 경우만 무효니까 속지 않도록 해야 돼. 확인했나요? 그 다음 뒤에 동그라미 3번 이처럼 이제 매도인의 배임명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나서만 반사적 법률에서 무효다. 동그라미 3번 첫 번째 결론. 확인했나요? 그 밑에 판례가 그 내용이요. 그 다음 동그라미 기억번 이게 반사적 무효가 되면 누구를 보여줘야 된다. 제1매수인을 보여주는 방법은 제1매수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등기 말소는 못 시킨다. 그 대신 거기 매도인을 뭐해서 첫 번째 줄 대위해서 제2매수인에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판례가 논리적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말소 등기 지역권을 원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불법인 급여니까 제1매수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746조 규정의 적용을 폐지시키자는 거죠. 말소 등기 청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야 그걸 대위 행사하니까. 그게 그 기억번 판례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첫 번째 판례가 대위 행사한다. 그 판례고. 그 밑에가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판례가 나와 있죠. 요거는 바로 뒤에 허위 표시해서 이걸 또 배우니까 그때 살펴로 체크만 딱 하고 그 다음 밑으로 나다 디귿번 요게 시험에 써도 나오고 제3자 보규정이 없다. 절대적 무효다. 따라 전득자는 요에 요 정 같은 애 얘는 선의 할아버지도 보호받을 수가 없다. 제일 많이 시험 물어보는 그 판례가 27배 제일 위에 거 판례가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적 법률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 그에 타잡은 선의의 전득자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합니까? 취득 못합니다. 그 판례요. 하도 물어보니까 점검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밑에 1번에 이중매매 무효법률 확대 증거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은 봐보세요. 어떤 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해서 말면서 그 자의 배명에 적극 가담해서 뭐했다? 징역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봐. 다 판례 내용인데 배명에 적극 가담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여기 칠판의 사례를 보세요. 여기 칠판의 사례는 제1의 행위 첫 번째 행위도 아까 매매라고 드러났죠. 두 번째 행위도 이중매매 매매라고 드러났죠. 근데 여기 제2 두 번째 행위가 꼭 매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 읽어본 것처럼 이자의 배명에 가담해서 징여를 받았다. 배명에서 가담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두 번째 행위가 매매가 아니죠. 이런 경우도 이중매매 법률과 똑같이 규정 이것 다 뭐로 돌아간다? 103조서 무효. 따라서 거기 A번의 판례는 두 번째 행위 제2의 행위가 매매에 구간될 필요는 없다. 증여나 근저당 설정받은 경우도 반설일서 무효가 된다. 그 판례들이요. 똑같은 이야기다 그 이야기고. 동그라미 B번은 부동산은 명의 수탁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제1의 행위가 매매일 필요는 없다. 그에 관한 판례. 명의 식당에 관한 판례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대리와 관련해서 98년 1월 입자 판례가 나와 있죠. 이 판례는 끝버그면 시험이 나오는데 원래 대리에서 이 판례가 나와요. 따라서 지금은 가르쳐 드려봐야 쏘는 말이니까 중요 체크만 딱 해놓고 대리 공부할 때 이 판례를 같이 공부하기로 하자 말. 이 판례도 자주 나오니까 시험에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 민번의 판례 확인했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아까 이제 앞에서 체크만 하고 넘어온 것이 그 위에 이제 쳐진 건데 동그라미 B번에서 뒷구절
제3자가 피상순으로부터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나요? 27페이지. 그 위에가 동그라미 B죠. 동그라미 B는 이거라고. A, B, C도 잊어먹었나요? 동그라미 B에서 뒷구절 제3자가 피상순으로부터 찾나요? 요 판례를 아까 앞에 체크하고 넘어왔다가 말이야. 요게 시험에 나와서 다 틀고 나왔다고. 요 판례는 매도인이 동일인일 필요가 없다. 요 판례인데 내용은 이런 거. 잠깐 7번 보세요. 간단히 요 판례 내용을 가르쳐 줄 거니까. 다 틀고 나왔어요. 이거를. 지금 요 갑이 부의 아버지 7번 토지 소유자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을하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등기전은 아직 안 해줬다고 말이에요. 내용 보겠죠? 이 상태에서 부갑이 사망을 한 거예요. 사망을 해서 이제 자식 A가 상속인 A가 여기 등기전 안 해줬으니까 자식 놈은 아버지가 매매한 사실을 모를 거 아니에요. 뭐 증거도 없고 해서 현재 토지는 아버지 거잖아. 등기전 안 해줬으니까 해서 상속을 딱 받은 거예요. 해서 A가 상속인 확인했죠? 그런데 이 병이란 애는 갑이 이 토지에서 을하고 매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애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해서 매매를 했다. 이런 사례를 하고 말이에요. 요 이중매매를 한 거예요. 상속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피상속인이 얘하고 매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재미의 순 병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해서 뭐 했다? 이중매매. 이런 것도 반사에서 무효냐? 요걸 묻는 판례예요. 요거는 매도인이 동일인은 아니죠. 제일 매매는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두 번째 매매는 누가 했어요? 상속인이. 매도인이 동일인은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매매 법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 따라서 요 제매순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해서 이중매매 한 경우도 반사질서에서 무효가 된다. 그 판례예요. 그 마지막 구절로 써준 거.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한 사실을 알면서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뭐 했다? 기망해서 그래 그럼 토지를 이중매매했다. 요거 사례가 이런 거라고. 사례가 이런 거라고. 왜 다 틀고 나온지 알겠죠? 안 봤거든 이런 거를. 전원이 빵점 먹고 나왔어. 요제는 매도인이 동일 필요 없다. 제일 매매는 피상속인이. 두 번째 매매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속인이. 무효. 좀만 쉬었다 하죠.